네, 고용안의 평양현미경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김정은이 4년 만에 푸틴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열차를 타고 그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미국 측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거의 실현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일정을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건국 75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림 비행장 위성 사진이랑 분석해 보면 네. 지금 또 열병식을 거대 열병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2월 8일 날 건군 75주년이라고 네. 했고 7월 27일 날 전승 70주년이라고 그래서 열병식 했고 이번까지 하면 열병식 3개인데 오. 제가 북한을 들여다보면서 한 해에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3번 하는 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생각에는 인민 생활은 아예 관심이 없고 아. 여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네.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데 못 이겨서 이제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부터 나왔고 이 기사를 또 미국 정부 행정부 백악관 국무부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이 이런 정보를 일단 언론에 흘리고 네. 이런 것을 확인해 준 것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으로 보이고 그럼 김정은은 이제 9월 9일 날은 일단 못 떠납니다. 저녁에 이제 경축연회까지 하고 무슨 포놀이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빠르면 9월 10일 날 떠나야 되겠는데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떠나야 되겠는데 그 기차가 네. 워낙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열차를 타면 방탄 열차가 되고 뭐 하니까 예. 무게가 그 굉장히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그렇죠.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도 뭐 만 24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정은 열차라고 하는 소위 1호 열차가 이 밑에서 지뢰 같은 게 터져 올라오지 않게끔 다 밑에 대고 그리고 열차 길이가 워낙 깁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공포도 싣고 김정은 전용차도 싣고 김정은 침실, 집무실, 통신실, 회의실, 식당 뭐 여기다 이제 경호원들 한 100명 태우고 네. 수행원 태우고 하면 이게 그 바구니라고 북한 말로 표현하는데 이제 열차 양이 한 14, 15양이 됩니다. 오. 그걸 끌고 가려면 북한 철도가 워낙 허약해서 레일이 그걸 못 견뎌서 빨리 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한 3, 40km로 가면 24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떠나면 10일 날 떠나면 11일 날 도착하고 그러니까요. 11일 날 도착하면 이제 12일 날 저녁이나 도착하겠는데 네. 이제 10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경제 포럼이라는 게 이제 2015년부터 열려요. 동방경제 포럼. 동방경제 포럼. 이제 푸틴이 또 모스크바에서 날아오려면 또 7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또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러니까 푸틴은 이제까지 여기에 큰 공을 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은 틀림없이 여기 올 겁니다. 여기 올 거고 아마 북한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뭐 몇 개 나라가 과연 참가할까 그것도 의문시 되는데 어쨌든 뭐 그 러시아 극동대학교라는 데서 그 동방 포럼은 열립니다. 네. 근데 북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다국적 회담에는 노이로제 반응입니다. 이 북한 말로 표현하면 제가 김일성 말을 표현 그대로 하면 돗대기 시장 같은데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썼고 다국적 회의에 대해서. 김정일도 우리 수령님을 돗대기 시장 같은데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온갖 잡놈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거기 모실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뭐 인도나 유고나 짐바브웨나 탄자니아 같은 사람도 그냥 잡놈이라고 잡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외무성에 직접 이른바 지시를 내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온갖 첩보기관들도 다 모이고 온갖 정보기관 다 모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우리 수령님이 권위가 우선 n분의 1이잖아요. 가면. 네. 김정일도 김정은도 가면 n분의 1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림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동방경제 포럼이 다 끝난 직후에 폐막을 한 직후에 가고 1대1 회담? 뭐 아니면 네. 12일 날 푸틴이 올 거로 예견되니까 네. 11일 날 푸틴만 만나고 돌아올 가능성 아니면 동방경제 포럼이 끝난 다음에 13일 날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김정은과 푸틴이 뭘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냐. 지금 뭐 많은 분석관들은 이제 무기 거래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뭐 핵미사일 관련 고도의 기술을 전수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싶어 했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400 지대공 미사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기능이든가 뭐 미그 31이든가 수호이 34 같은 최신형 전투기나 전폭기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그런 첨단 무기들을 주는 적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최신형 무기를 러시아에서 받아야 되겠는데 러시아가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 기술을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 기술을 해킹하는데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여러 군데를 다년간에 걸쳐서 여러 번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조선일보에 오늘 보도된 겁니다. 왼쪽 게 러시아 거고 해킹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만든 게 오른쪽이죠. 그렇죠. 저게 뭐죠? 스푸트닉스라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뚫고 들어가서 위성 러시아 왼쪽에서 보이는 육각 위성 형태를 그거를 본따 가지고 북한이 저런 위성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주지 않으니까 도적질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오른쪽 게 만리경 1호 아니에요? 만리경 1호. 만리경 1호고 우리가 이제 건져왔다고 이제 많이 저를 믿고 있는 그건데 결국은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뭐 러시아 우주 기술이 꽤나 발전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해킹을 해서 전차를 만든 게 있는데 탱크. 전차, 탱크. 저 위에 게 러시아 거네요. 우랄자보드라고 하는 데서 만든 러시아제 최신형 아르마타 14라는 탱크인데 밑에는 지금 최신 열병식들에서 나가는 M2020이라는 뭐 서방이 붙여준 이름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만든 탱크입니다. 그 외형은 비슷하네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저런 걸 훔쳐와도 설계도면을 훔쳐오고 그래도 재질이 마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가져와도 탱크나 함선 기술을 러시아에서 훔쳐오는데 강질이 러시아 같은 강질을 뽑아오지 못하니 강제는 중국 같은 데서 수입을 해서야 저걸 만든다는 거예요. 탱크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제대로 확보를 뭐 할 수가 없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포신강부터 시작해서 궤도, 저 캐터필러라고 그러죠. 궤도부터 시작해서 안에 엔진 같은 게 저게 북한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들겨 맞추긴 해서 비슷하게 만들긴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군사기술 쪽에서 일한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 탱크가 50km 이상을 계속해서 가질 못한다. 엔진이 달아올라서. 엔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다가 세워놓고 3시간, 4시간 시켜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시동을 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 탱크나 미국 심지어 미국 탱크에서도 조금씩 문제가 100대면 100대가 다 전투에 나가면 거기에 한두 대는 고장이 나는데 이건 북한에서 일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100km를 가는 전선에서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북한 탱크의 절반 이상이 엔진 과열로 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긴 하는데
과연 러시아 성능만큼 나올까? 아니 100km만 하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인데 그렇죠. 그것도 못 가고 저기 무기로서 전투력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에서 수원 정도 가면 탱크를 세워놓고 예. 열을 식힌 다음에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군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예. 퍼레이드를 할 때 저쪽 옥류교 쪽에서부터 김성광장 쪽으로 쭉 해서 외무성 앞으로 지나가는 탱크 대열이 원래 몇 줄이 오는 거 아십니까? 4줄이 옵니다. 오. 근데 주속단 앞을 지나가는 건 속줄이 갑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다가 한 대가 고장나면 갑자기 3대가 2대로 줄어서 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다가 외무성 앞에 대봉사총국 와서 한 줄은 옆으로 빠지고 예. 속줄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리원이면 사리원 뭐 이렇게 기계화 군단들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오다가 중간에서 한번 쉬고 또 한번 와서 평양에서 한번 쉬고 한 다음에 얘를 시켜와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녹줄 오다가 한 줄은 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덜 티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잘 만들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북한이 탱크들에 뭔가 더덕더덕 많이 붙이고 나와요. 뭐 이제 탱크 잡는 반탱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하고 모양상으로 보면 뭐 이제 알라이 요술봉이라는 RPG-7 같은 거 예. 쏘면 이제 반응 장갑이 폭발하는 것들 그런 것들 모양새는 다 갖추는데 과연 저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아. 이거는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도 어쨌든 군사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예. 미사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까 북한이 탐내는 러시아 무기 중에 S-400의 미사일이 있다. 지대공 미사일. 이 지대공이에요. 예. 땅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쏜다는 건데. 그래서 밑에 그거 해킹해갖고 본떠갖고 만든 게 밑에 번개 5. 저거는 좀 어떨까요? 저것도 러시아에서 기술을 훔쳐다가 네.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데 모양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4발씩 다, 저거 이제 번개 5형이라는 거고, 네. 전 S400이라는 건데, S400은 거의 뭐 사드급에 해당되는 러시아 최신 무기거든요. 그걸 이제 인도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미국이 뭐 F-16을 준다, 35를 준다, 못 준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 그건데, 북한이 번따 만든 번개 5라는 지대공 미사일도 사실은 저 안에 모든 첨단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을까? 아. 반도체라든가 레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렇게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게 의심인데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러시아를 찾아간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북한이 해킹을 해서 그걸 빼돌려 가지고 북한이 저런 거를 만든다는 거를 제가 지금 저렇게 공개를 했고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랑 보고서에서 저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런 것들을 알게 되고 러시아가 눈으로 보면 푸틴이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요번에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나면 저렇게 단연간 여러 차례 해킹을 했는데 껍데기만 비스무리하게 해놓고 내용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의 한계가 분명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푸틴한테 우리가 탄약,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거 많이 대줄 테니까 좀 제대로 고성능 그런 거 기술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텐데 푸틴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그런데 북한이 줄 수 있는 목록하고 러시아가 줄 수 있는 목록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원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차 대조표 그렇죠. 같은 게 예. 북한은 분명히 포탄, 총탄, 예. AK 소총, 155mm 155mm 편곡사포, 130mm 편곡사포 같은 것들을 주고 네.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성 기술, 위성 기술. 그 다음에 전술핵, 네. 전술핵 기술, 그 다음에 핵잠수함 기술. 핵잠. 예. 아니면 핵잠수함 못 쓰게 든가라도 좀 달라. 우리는 쓰겠다. 이게 아마 김정은이 원하는 가장 첫 번째 목록일 것 같고 네. 두 번째 목록 중엔 S400 같은 거 네. 실질적인 것을 달라. 근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모든 걸 그냥 그렇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예. 지금 김정은이 제일 아쉬워하는 건 정찰 위성이에요? 그게 그 두 번이나 지금 최근에 실패했으니까.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중에 목록이 정찰 위성, 네.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술핵 같은 이렇게 작은 말하자면 작은 미사일에도 구경이 작은 미사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전술핵 기술 이런 걸 처음으로 원할 텐데 네. 저는 푸틴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하고 관계가 사실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긴밀해 보이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포탄이나 총탄이나 방사포탄, 다연장탄이 모자라니 푸틴이 날라와서 지금 만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 기술을 주냐 마느냐 하는 건 푸틴이 어느 정도 정말 궁지에 몰려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이제까지 보면 저거 주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이럴 수는 있잖아요. 러시아 쪽에서는 당장 이게 탄약이 모자라니까 그거는 바로 땡기고 네. 그 현찰로 땡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약속 어음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뭉개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가장 북한에게 또 필요한 게 기름이거든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나 천연가스 같은 건 또 천연가스는 들여올라 그러는데 네. 천연가스 현대적인 저장소가 또 없어요.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름은 러시아가 줄 겁니다. 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량. 네. 이런 거는 푸틴이 흔쾌히 줄 겁니다. 기름과 식량. 김정은은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러시아가 암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코앞에 있는 나라에서 첨단 기술들을 받아가지고 전술핵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들고 정찰위성을 만드는 거는 러시아가 과연 바라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러시아가 뭘 기술을 주면 또 온갖 또 뭐 도발을 하고 이거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는 그것보다도 그 쇼이구 장관이 7월 27일 날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중로 군사훈련을 하자. 그럼 우리가 또 뭔가 줄 수 있다. 일단 북중로 합동 군사 훈련 정도로 네. 김정은의 요구를 좀 무마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북한으로서는 또 뭐 우리가 많은 분들 분석가들이 북중로가 훈련을 하면 한미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한국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북한이 한국을 계속 비난해온 게 한미 군사 훈련입니다. 그렇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한국은 자주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으니까 미국이 괴뢰가 돼서 훈련을 같이 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다고 주장창 비난해 왔는데 자기네가 러시아하고 훈련을 하면 한국을 비난할 근거가 없는 거야. 자기네가 이제까지 계속 비난해 왔는데 북로가 훈련을 하고 북중로가 훈련하면 우리도 너넨 그건 뭐냐? 우리 이제까지 3, 40년, 4, 50년 동안 비난해 오더니 너네가 하는 짓은 뭐냐?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니까 김정은이 그것도 좀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건 해군 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동해가 일본하고 가깝고 원산항이나 청진항이나 이게 다 부동항이에요. 겨울에 얼지 않나. 이거를 북한이 이용하게 해주면 러시아 해군이나 중국 해군이 좋거든요. 근데 북한 해군으로서는 또 어떤 입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구축함다운 구축함이 거의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그냥 경비함 정도가 가장 큰데 북한 해군하고 중로 해군이 뭐 최신형 중국 해군들 함정들이 들어오면 북한 해군들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껴요. 우리는 완전히 다 썩어져가는, 빠져갈 수 있는 그런 배를 타는데 저기는 너무 좋은 배다. 그러니까 북한 해군이 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북한 해군의 사기를 떨굴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미국이 강력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무기 주지 말라. 우크라이나 피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아마 둘이 절충해서 뭔가 서로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회담이 이런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온갖 위성들이 다 가서 보겠는데
김정은이 또 이러다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국정원에서요, 그 네. 예정된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모스크바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스크바로 가려면 북한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모르죠. 그걸 또 기차로 타고 가려면 또 7일이 걸려요. 네, 7일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패가 얼마 많지가 않다. 그리고 토론에서 합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 그냥 부치는 욕심대로 총탄과 포탄과 방사포탄만 줘. 그럼 우리가 기름하고 식량 줄게. 근데 김정은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러면서 회담이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어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하는 게 우리 원장님의 명쾌한 그 전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원장님 전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우리가 또 점검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정말 그 경사 희소식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용환 원장님이 엊그저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중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의 특별보좌역으로 정식 임명이 되셨습니다. 뭐 축하드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우리 고용환 이제 특별보좌역님, 특보님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탈북민들이 그러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고 선생님 후배들이 다 볼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했다가 부원장까지 했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장관 특보라는 중임에 가는 걸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이 당정군 엘리트들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 거거든요. 엘리트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그런 거를 정말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통일 정책이 성공하는데 제가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역할 기대하려도 하고 예.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 평양 현미경에서는 이제 호칭을 특보님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용환 특보님이 일본 유수 그 일간지인 산케이 신문의 사실상 기고라고 할까요? 그 기사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산케이 신문에 이게 며칠자예요? 9월 며칠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 월요일 아침에 신문 기사로 나왔고 네. 인터넷 기사는 그 전날 나왔는데 네. 저게 이제 원래 제목은 부정부패로 돌아가는 다운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제가 원고를 보냈고 신문이 받아줘서 저것을 일면 톱기사에 실었습니다. 일면 톱기사. 예,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김정은 1인 그 독재 체제지만 전체주의. 예. 거기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예. 그러면서 현성월과 그 밑에 이선권이죠. 이선권은 예. 그때 우리 그 문재인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우리 재벌 총수들이 많이 갔는데 그 냉면이 목구녕으로 넘어가십니까? 예. 그랬던 자 아니면? 정말 방자 무도한 사람인데 지금 통전부장이라는 거고요. 통일전선 사업부장이라는 걸 하는데 네. 진짜 그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0,000원도 안 되는 냉면 한 그릇을 먹이면서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네. 저는 정말 저 앞에 있었으면 한 방 그냥 치고 싶었는데 저기 밑에 그 도표 밑에 보면 고영환 씨의 리포트로부터 이게 이제 이 기사가 작성됐다 이렇게 출처도 분명히 해놓고 자 특보님 저 현성월은 어떤 혐의입니까? 현성월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네. 이게 제가 출처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북한에서 온 엘리트들한테 제가 소식을 듣고 이 기사를 썼는데 현성월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은과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 뭐 남녀 관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제가 뭐 방송에서 너무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유학을 할 때 네. 로얄 패밀리가 아닌 일반인이 김정은에게 전화간 유일한 사람이 현송월입니다. 아. 뭐 그 정도면 설명이 될 것 네, 같고요. 특수관계죠. 네, 그래서 지금 나이로 우리 나이는 51이 되는 72년생이고요. 72년생입니까? 그러면 51세죠. 아, 그러면 김정은보다 한 10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은 현송월이 가수거든요. 가수죠. 일반 가수인데 김정은이가 들어가면서 모란봉 시범악단 단장으로 만들면서 예. 대좌칭호를 줬는데 예.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겠는데 베이징에 모란봉 시범악단이 공연하러 갔는데 네. 리허설을 하는데 북한이 막 미사일 쏘는 게 막 배경화면에 올라가니까 기억납니다. 중국 공산당 국제부에서 예. 저런 거는 곤란하니까 예. 빼라. 맞아요. 그랬더니 현송월이가 공연을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재령 대사가 음. 주중 대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음. 중국 당과 정부가 다 보고 있는데 음. 다 당과 정부 간부들을 다 초청했는데 가면 어떠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갑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연 실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개의 군 대령이 중국 같은 특명 정권 대사 주중 대사 굉장히 예. 대어급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앞에서 못 갑니다. 내가 다 책임집니다. 하고 예술단을 철수시켜 버렸어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특수관계가 있었기에 그렇죠. 저렇게 가능하고. 근데 제가 적어 보니까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죠. 띠동갑이네요. 84년생으로 된 띠동갑이죠. 예, 그러니까 72년생 띠동갑인데, 근데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예. 첫 번째 부인이 저게 아니에요. 해림. 예, 근데 예. 그게 성혜림이 자기 남산중학교 동기생의 그 형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형수를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리평이라는 사람이 와이프를 이제 가서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예, 뺏은 거. 뺏어서 강제 이혼시키고 예. 부인으로 만든 게 첫 번째 부인이거든요. 예. 근데 저 혈통은 네. 참 예술인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래서- 물림이네. 대물림이네. 대물림인데 예. 저 여성이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입니다. 네. 우리 말하면 차관인데 차관인데. 아직까지도 해군사령부 며칠 전에 갔을 때도 김정은이가 옆에서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다니고 있는데 현송월이라는 저 부부장이 그 외화벌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그 사람은 그냥 대표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버는 외화를 자기가 가진다. 착복을 했다. 자기가 가지는데 예. 그걸 당 규율조사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현송월과 김정은과의 특수관계를 아니까 예.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송월이가 어떤 일도 하는가 그러는가 하면 그 예술단 동료들 있잖아요. 후배들이 뭔가 청원을 하면 예. 해결해주고 또 돈을 받고. 우리로 얘기하면 민원 해결해주고 해결사. 해결사하고 돈을 받고. 돈 받고 민원 해결. 북한도 예. 겸직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바지 사장을 앞세워놓고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돈을 챙긴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리성건은 예. 통일조선사업부장이 저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군사회담 북측 대표로 참 오랫동안 나왔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들어서면서 뭐 외무상도 하고 지금 통일조선사업부장을 하고 뭐 우리 저 재벌 회장들한테 네, 목구멍에 목구멍. 넘어가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주 지선을 제압했다고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모욕이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렇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 사람도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자기 가족, 예. 친인척, 예. 인척들을 예. 요소요소에 좋은 자리에 배치를 해주고 예. 그러면서 당중앙의 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이런 말을 써도 되겠지만 나우바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 자기 영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중앙의 부장이 저래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건이가 지금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외무상도 되고 통일전선 사업부장으로 있으니까
주율조사부에서도 지금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당 간부들 속에서 말들이 많이 퍼져서 결국은 그것이 해외까지 흘러나왔고 해외 나와 있던 어떤 주재관들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기 외에도 당 군수공업부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가 군수공업. 핵 예. 만들고 군수공업부의 부부장이라는 사람은 공화국 영웅칭호까지 받았대요. 오. 공화국 영웅칭호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김정은의 신임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또 많이 어디다가 꼽아놓고 아. 그리고 군수공업부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2경제위원회나 창강총국 같은 걸 통해서 무기를 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착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평양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아. 그래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교육부 같은 거, 당중앙에는 교육부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서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로 말하면 교육부의 네. 상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부에 있는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는데 성적이 얼마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시험 채점을 하는 교수들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김성장 종합대학 외문학부에 어디 입학 시험을 친다. 북한은 입학 시험을 치거든요. 네. 해당 대학들에서. 근데 북한도 하도 그런 게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이렇게 서류가 있으면 여기 위에다 이름을 쓰잖아요. 네. 수험번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철로 막아가지고 네. 이름과 수험번호가 안 보이고 채점을 하게끔 해놓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시험지에 어디에 연필로 사각형, 삼각형을 하나, 두 개 만들어 놓은 건 우리 아들 거다. 그러면 답안지를 썼을 거 아니야. 네. 틀린 거는 매직펜으로 지우고 네. 정답을 네. 마크해주라 쓴다는 거예요. 아. 그 돈이 1,000불에서 3,000불이 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채점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쯤에 어디에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나 비서가 네. 하얀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정권이 뒤집힐 일이거든요. 정권이 이게. 뒤집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심지어 허위사령부의 정치부의 아주 고위 장성은 각 그 간부들이 자제들이 허위사령부가 제일 좋은 부대니까 글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편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PX 병이든가 예를 들면 네. 아주 고된 훈련 안 하는 네. 그런 부서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러면 그 부서에 간 부모들이 네. 그 허위사령부 그 정치부의 고위 장성들한테 돈을 또 3,000위안, 5,000위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얽혀가지고 북한이라는 그 권력 기구가 돌아가서 김정은이 2021년도 8차 당대회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손을 못 댈 정도다. 그래서 그 산케이 신문도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는데 부정부패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다고요? 네.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의 불만, 정권과 체제의 불만, 이게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김정은이 확실하게 정리할 수도 없는 네.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해서 높아가고 김정은은 다 뽑자니 다 이걸 손다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따금씩 선별적으로 뽑아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해먹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사형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보면 모든 왕조들이나 일부 나라들이 다 망한 거에 거의 대다수가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것이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또 다음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